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뭐냐면 이 박혁거세의 신라거국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신라가 아니고 사로국이었습니다. 박혁거세가 BC 57년에 사로국을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 그 삼국사기의 기사 전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사로국인데 사로국이 언제 국명을 바꿉니까? 307년에 신라로 국명을 바꿉니다. 307년에 기림이 사금대인데 과연 사로국이 신라로 그때 국명을 바꿨는지 아니면 다른 데 바꿨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삼국지 동의전을 보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을 딱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삼국지 동의전은 3세기 기록이고 삼국사기에서 사로국이 신라로 바꾼 4세기 기록인데 어떻게 3세기 기록을 보고 4세기 기록이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합니까? 그것은 제 책이 있습니다. 제 책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307년에 사로국이 신라로 국명을 바꾼 것이 왜 정확한가? 왜 바꿨습니까? 국명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로국 건국, 혁거대부터 되는 사로국 건국에 대해서 신라 왕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삼국사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처음에 혁거세가 나옵니다. 박혁거세가 나오는데 박혁거세가 만난 그 주변국들이 있어요. 주변국들이 어디냐면 변한, 낭랑, 마함, 동옥적 이런 나라들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대가 남해 차차홍인데 남해 차차홍이 만난 나라를 보면은 낭랑, 동해 그 다음에 이때 최초로 외 기록이 출현하는데 왜 병선 백척이 나타났다. 이게 서기 14년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본래 남해 차차홍 기록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석탈의 기록이에요. 석탈의 조에 서기 59년조에 외국과 화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갈등이 있어야 화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해왕 11년에 나와 있는 서기 14년에 있는 기록은 본래 석탈의 조에 있던 기록이 하나가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남해왕조를 보면 왜 기록이 나올 전혀 앞뒤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석탈의 조를 보면은 남해안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왜 기록이 나올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남해왕조로 이 일부 기록들이 옮겨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남해왕조에 일식 기록이 2개 나옵니다. 일식 기록이 2개 나오는데 2개 다 연대가 틀립니다. 즉 다른 왕 때 이른 그 일식 기록이 남해왕조로 잘못 옮겨가 있는 겁니다. 남해왕조 일부 기록이 후대 기록에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남해왕 17년에 나와 있는 외 기록은 탈해왕조입니다. 따라서 역시 남해왕조에도 한반도 남부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이 유리왕입니다. 3대가 유리상위급인데 유리상위급 때도 뭐 만납니까? 낭랑, 고구리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맥궁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탈해왕부터 뭐가 나옵니까? 충청북도 기록이 나와요. 한반도 남부 기록과. 그 다음에 파사이사금 기록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경상북도 북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사이사금 뒤에 가면 경상북도 남부인 경주 기록이 등장해요. 이걸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석탈의 기록은 서라벌국 박씨 왕력이 없었어요. 석탈의가 없고 그 자리에는 아마 박씨왕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한 명인지 2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본래 그 서라벌국 기록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박혁거세, 남해 차차홍, 유리사금 3대 약 100년 동안에는 동서울 기록만 나와 있는 겁니다. 동서울 한강 중상류 동서울 기록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경기도 남부를 통과해서 충청북도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기록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 뒤에 가면은 경상북도 기록이 나와요. 경상북도 기록이 연도로 따지면 서울 기록이 한 동서울 기록입니다. 서울 동서울 한 100년 나오다가 서기 63년에 충청북도 기록이 나오고 이로부터 약 10년 뒤 84년에 경상북도 북부 기록이 나옵니다. 만동이라든가. 그로부터 다시 10년 뒤에 경주 기록 94년에 경주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대군사열병을 합니다. 경주 지역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1년에 드디어 월성을 왕이 들어갈 궁을 쌓아요. 경주에. 이제 여기 보입니다. 우리가 뭔가 보여요. 아하, 사로국이 혁거세, 남해, 유리 3대 동안 동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 왕에서 충청북도로 남하했다가 그 다음에 경상북도로 이동해서 마침내 건국 약 150년 후에 경주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대충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석탈의 기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석탈의 기록은 이 사로국 왕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석씨가 왕이 됩니다. 석씨가 왕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왕이었던 석탈의 기록을 사로국 왕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석탈의와 제위기간이 겹치는 박씨왕이 한 명이 두 명이 모르지만 박씨왕 기록이 탈락했어요. 박씨왕 대신에 석탈의 기록이 집어 들어가니까 석탈의 기록에는 마침 그때가 어떻습니까? 박씨는 충청북도에 있었고 석씨는 경주에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기록과 한반도 남부 기록이 양쪽이 나오는 겁니다. 탈의 때는. 그리고 파사이사금 때 경상북도 북부를 거쳐서 경상북도 남부 경주에 들어갑니다. 왜 더 밑으로 못 내려갔느냐? 그것도 신라번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야 세력에 밀려가지고 경상남도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남부에 정착을 해요. 이 충청북도에서도 그럽니다. 거기 백제와 대결전을 벌이는데 만약에 사로국이 이겼으면 이 신라는 충청도나 전라도에 가서 정착해서 쓰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만 백제 패해가지고 경상북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경상북도에 내려와서도 만약에 가야를 밀어냈으면은 신라는 사로국은 경상북도가 아니고 남해안, 경상남도 어디에 정착해서 버리죠.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로국이 정착을 한 곳은 경상북도 남부인 경주가 되는데 경주항입니다. 당시에 앞에가 김해평야가 바다였어요. 바다하고 경주항에 파사이사금이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혁거세 거서관이 동서울의 국가를 건국했으면은 그때 동서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새로 하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동서울에 오기 전에도 뭐가 있었는지 우리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 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혁거세 기록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 이 박격거세 거서관인데 이 거세가 뭡니까? 이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이 과거 오랫동안 북아시아 몽골 초원을 지배하고 있던 동호족이라고 있습니다. 동호족이 나중에 흉노에게 몽골 초원을 패권을 뺏기고 전쟁을 하는데 오한족과 선비족으로 나눠요. 그 동호가 그 중에 오한족은 왕명을 거수라고 합니다. 거수 또는 가사. 흉노족은 왕명이 뭡니까? 군장명이 흉노족은 선우예요. 선우. 다릅니다. 그래서 박혁 거세 거석한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박혁은 무슨 얘기일까? 박이 밝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새로운 시작. 동쪽이 밝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혁 밝을 혁자예요. 거세는 오한족의 군장명입니다. 오한족의 군장명을 쓴 거예요. 밝고 밝은 새 역사가 시작하는 군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서관도 마찬가지요. 거서 왕 거수가 뭡니까?
군장 중에서 칸, 제일 큰 왕이다. 그러니까 오한족의 여러 거수들 중에서 대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서간이. 그러니까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입니다. 동명성왕. 동명도 뭐죠?입니까? 동쪽이 밝아오는 새 시대를 여는 이런 겁니다. 역사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박혁거세나 동명성왕이나 같은 의미예요. 단지 박혁거세는 조금 더 표현이 순수한 우리말을 넣고 조금 더 이 원어에 가까운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고, 동명성왕, 고구려 동명성왕은 이제 한자를 이용해서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나 동명성왕이나 같은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한족의 그 군장명을 써요. 그 다음에 유리사금초를 보면은 부체제를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한족이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 부체제가 오한족 체제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또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그 오한전에 보면 이 무문자 목각유신이라 이런 게 아주 글자를 안 쓰고 나무에 표기를 해가지고 서로 의사를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양서 신라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신라는 무문자 목각유신의 풍습이다. 나무에 새겨가지고 그 기호를 새겨서 문자를 새겨서 서로 통한다. 같습니다. 오한족과 이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장례식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례 끝나면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태우는 풍습이 있어요. 그게 우리 풍습인데 그 오한족 풍습하고 같습니다. 또는 뭡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제사 지내고 공중으로 뭐 그 뿌리는 게 있어요.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을 조상에 바친다 해서 뭐 고스레 한다. 이거 오한족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박혁, 박다가 오한족이라는 것이 그 오한족이 사는 산이 한자로는 붉을적 적산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붉은해입니다. 붉은해. 그런데 붉다 또 불암산도 마찬가지고 붉다는 얘기입니다. 붉다, 박다 이런 게 전부 우리 한국어에 있는 게 오한어에서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한어는 어떻게 되냐면 한자로 큰 대자를 씁니다. 큰 대자를 쓰고 오한족은 대자를 어떻게 읽느냐? 건이라고 합니다. 컨. 아하, 우리말에 크다가 오한에서 왔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쭉 뭐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사로국을 건국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혁거세가 사로국을 건국한 게 무슨 한참 태고적 뭐 역사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어떤 때입니까?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있을 때예요. 그 무렵은 아주 태고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로국의 건국이라는 것은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게 아니고 북아시아 초원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배해오던 대제국이 남하오면서 그 일부가 동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서라벌이 무슨 뜻이에요? 서라벌. 사로, 서라벌, 세벌, 동쪽 벌판이라면 동쪽 벌판. 서울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박혁거세의 사로국 건국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한 100년 정도 와서 그 머무는 동안에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쪽에 동쪽 벌판이다. 세벌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박혁거세가 만든 그 세벌이라는 이름에서 오늘날 서울이라는 지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박혁거세가 사로국 건국이 남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서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라는 명칭을 남긴 겁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리상금 때 관등을 정하고 부르체제를 정하는데 어떻게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고도의 정치 구조를 만드네. 그게 아닌 겁니다. 북아시아 총원을 제패하던 수백 년 수천 년 제패하던 대제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제도를 기반으로
거기에 맞게 다듬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내서 온 것이 아니죠. 마치 이거나 똑같습니다. 고려 다음에 조선 건국 초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고 그걸 보고 야 어떻게 동굴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런 대법전을 만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글 창제했습니다. 야 그 부족 사이에 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의문학을 알았는지 한글을 그게 아닙니다. 조선 전에 고려가 있었고 고려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긴 역사를 거쳐서 거기에 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박격거세의 사로 건국은 어느 날 갑자기 부족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니고 대제국의 흔적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아는데 사로국이 동서울에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얘기는 뭡니까? 삼국사기의 신라 왕실 기록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처음에 한강유역 100년 한강 중상류, 그 다음에 충청북도 기록이 나오고 경상북도 기록이 나오고 마침내 경상북도 남부까지. 그래서 서울의 100년, 남하의 50년. 그래서 서기 94년 1세기 말에 경주를 들어와서 석실을 정복하고 사로국이 안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동서울에서 박격거세가 국가를 건국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박격거세의 사로국 건국 여러 내용들이 그 삼국지 이 동의전에 있는 오한기록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그 서울에 오기 전에 동서울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사책을 배울 때 사실 신라 공부도 잘 안 나옵니다. 신라 공부 잘 안 나오는데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한반도 귀퉁이에 있는 신라가 뭐 고구려보다 중원 국가를 접촉하는 고구려보다 먼저 건국될 수 있느냐? 뭐 무슨 심지어 뭐 BC 57년이 이 새로 갑자가 시작하는 뭐 때기네 거기다 맞춘 것이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김부식이 받은 사료에는 이미 BC 57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한족이라는 거 딱 알면 어떻게 됩니까? BC 57년 연대가 딱 저게 뭐구나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가 민족의 대이동 시대로 수많은 소국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누가 먼저 건국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건국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사로국 건국을 더 얘기할 텐데 어디부터를 사로국 역사로 판단하느냐의 그 기준에 관한 얘기일 거예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BC 한 3세기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국사교사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BC 4세기, 3세기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평이 지금의 북경의 원 이름입니다. 이때는 연나라와 요서에 있던 고조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나라 장군인 진계가 이천리를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BC 4세기 말이나 3세기 초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BC 221년 여기부터는 연대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BC 221년에 이 중원에서 그 진나라가 산동반도에 있던 제나라를 멸망시켜요. 마지막으로 전국시대의 마지막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합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221년에 통일해요. 그런데 20년 후인 BC 201년에 진시황이 죽어요. 진시황이 죽고 BC 3세기의 시대가 끝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시황이 죽고 BC 2세기로 가면서 대혼란이 벌어져요. 그 중원에 대혼란이 벌어지는데 그 대혼란이란 뭡니까? 유방과 항우의 쟁패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몽골 초원에서도 세력 교체가 됩니다. 재쟁패전이 벌어졌는데 BC 209년에서 BC 207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BC 3세기 초예요. 그 전에는 몽골 초원을 바이칼로 중심으로 동호가 지배해 왔어요. 오랫동안 동호가 몽골 초원을 지배해 왔는데 이 BC 3 BC 그렇죠. BC 3세기 말이네. 초가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자꾸 혼동했는데 흉노의 모돌 선우, 무돌이라고 하고 모돈이라고 하고 묵돌이라고 하는데 모돌 선우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흉노를 통일합니다. 흉노를 통일해가지고 자기들을 지배하던 동호를 상대로 패권을 탈취해요. 동호와 흉노의 전쟁이거든. 흉노가 승리해가지고 BC 209년에서 207년 사이에 몽골 초원의 패권이 동호에서 흉노로 넘어간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전쟁에서 패온 동호가 둘로 갈려요. 한쪽을 선비족이라, 한쪽을 오한족이라. 그 중에서 이제 오한족이 흉노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데 반격하기 전에 잠깐 보겠습니다. BC 201년에 그 몽골 초원을 장악한 흉노의 모돌 선우가 한나라 고조 유방을 포위한다. 포위해가지고 한 고조가 흉노 토벌하러 갔다가 반대로 역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흉노의 선우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이 고구려 처음 소개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제 참고가 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천지가 낳고 1월이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천지가 낳고 1월이 세운 내가 흉노 대선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이런 그 유목민족의 개념 왜 제가 이거냐면 박격거세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흉노고 어디까지가 오한이고 어디까지가 선비고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유목민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종족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느 족이 패권을 잡았다 하면 또는 어느 족이 국가를 세웠다 하면 전부 그 족이 형이 아니고 그 족을 중심으로 여러 유목민족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BC 201년 그러니까 BC 이제 3세기 끝나낸다. 아무튼 유방을 포위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BC 이제 3세기 끝나고 BC 2세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민족 이동이 시작됩니다. 물론 민족 이동은 그 전부터 시작했는데 BC 2세기 이제 초네요. BC 194년에 그 민족 이동 결과 연나라에서 이동해온 그 유만으로 대표하는 집단이 요소의 고조선을 장악합니다. 요소의 고조선을 장악하고 그 요소에 원래 있던 고조선은 대동강령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주군왕의 조선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194년은 유만조선 성립과 동시에 직후에 대동강유역에 주군왕 조선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2세기에는 이제 어떤 국가가 되냐면 전한이 있고 전한 옆에 요서에 유만조선이 있고 그 옆에 요동에 진국이 있고 진국 남쪽에 주군왕 조선 대동강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진국 북쪽에는 부여가 있고 그리고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선비 쪽 오한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됩니까? 진국이든지 아무튼 요동이나 만주에서 전한을 접촉을 하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전부 다 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유만조선을 거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만조선은 이 중원 세력과 그 만주 양쪽 세력이 교섭하는 중간을 딱 찾아가지고 무역의 이점을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만조선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만조선이 요소에 있어가지고 이 중간 무역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전환과의 전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만조선, 유만은 손자의 누구한테인데 유만조선과 전환의 전쟁은 이 경제적인 이유가 다분히 큽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서양사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트로이 전쟁을 알아요. 트로이 전쟁이 어떤 거냐면 흑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지중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교섭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물교류도 하고 장사도 하는데 딱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트로이예요. 트로이가 어떻게 해요? 흑해 세력과 지중해 세력들 사이에 무역의 중간 이익을 전부 독차지합니다. 그래 점점 강대국이 돼요. 강대국이 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트로이가 소위 갑질을 합니다. 갑질 여러 나라를 상대로. 그러니까 그리스 여러 소국들이 이제 폭발해버린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래 트로이 전쟁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경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동양에서 전환과 유만조선의 전쟁은 경제적인 원인이 컸다. 유만조선이 이 전환과 교통하는 요충지에 요소의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무역이익을 독점하고 혼자 부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전환과의 전쟁을 불러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BC 108년에 108년 우리가 다 합니다. 그 유만조선이 전환과의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후에 그 요소에 그 유만조선의 낙랑 지역에 군현이 설치돼요. 전환의 군현이. 그러니까 그 군현 설치를 피해서 낙랑인들이 대거 동진합니다. 동진해서 대동강유역에 낙랑국의 성립을 봐요. 그러니까 낙랑군과 낙랑국은 거의 동시에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전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환 입장에서 보면 낙랑군이 확대된 겁니다. 한반도까지 북부까지. 그건 전환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그 낙랑국과 전환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 그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동강유역에 먼저 와 있던 준왕의 조선이 어떻게 돼요? 남하게 됩니다. 약 100년 정도 있다가 한반도 이제 한강유역으로 남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한입니다. 한강유역으로 남하했는데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부여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왕권을 뺏겨요. 많은 왕권을. 그게 뭡니까? 부여에서 온 이주민이 많은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진왕 체제를 구축한 것이 바로 백제입니다. 그게 백제의 출현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드디어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BC 75년에서 BC 70년 사이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추정입니다. BC 75년에서 BC 70년 연도를 잘 생각해야 된다. 신라의 건국연도가 BC 57이에요. 이 사이에 어떻게 했냐면 오한족이 다시 세력을 모아요. 오한족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흉노를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몽골초로 패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대전쟁의 결과 오한족이 대패합니다. 수천 명이 전사하고 사망을 잃었다. 왕 3명이 죽고 이런 얘기예요. 흉노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요. 그럼 유목민족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한 쪽은 둘 중 하나예요. 승리한 쪽 밑에 들어가서 이제 낮은 계층으로 살든가 아니면 거기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패한 쪽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BC 70년경에 오한족들이 대거 몽골 초원을 떠나서 남으로 이주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 BC 70년이면은 오한족만 남아하는 게 아니고 민족 대이동기입니다. 아마 여러 민족들이 같이 그 당시에 이주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북에서 남아나는데 일부 오한족의 일부가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동쪽으로 동쪽 벌판, 세벌, 삽입 우리가 서울 겁니다. 내려오다가 요동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의 원 지명인 서라벌에 이제 지명이 붙는 거죠. 서라벌이 동쪽 벌판입니다. 서울이 동쪽 벌판인데 한반도 놓고 보면 서울이 서쪽에 있는데 왜 동쪽 벌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오한족이 남하하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동쪽으로 바꾸면서 동쪽 벌판.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의 새, 벌판의 벌 이런 것들이 전부 오한에서 왔구나. 한국어를 만드는데 어느 특정 집단의 언어가 한국어를 만든 게 아니고 수많은 집단의 언어가 모여가지고 오늘날 현대 한국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BC 70년경에 남아있다고 봐요. BC 70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압록강을 건넜어요. 추정이죠. 압록강 못 봤으니까. 압록강을 건너고 대략 BC 65년경에 대동강 상류를 통과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 BC 약 65년경에 대동강 중상류에 있으면서 낙랑국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불행히 그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 기록이 없냐면 나중에 신라사를 정리할 때 또는 사로국사를 정리할 때 어디부터 쓸 것이냐 이 문제에서 대동강 유역 역사는 안 쓰기로 결정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대동강 유역을 거기서 패했습니다. 낙랑국에게. 그 사록 세력이 낙랑국이 약한 거예요. 만약에 대동강 유역에서 낙랑국을 물리쳤으면은 서라불은 대동강 유역에 건국되고 그리고 평양이라고 안 부르고 서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생겼겠죠. 그러나 대동강 유역에서 상류에서 낙랑국 패해가지고 다시 계속 남하를 하게 됩니다. 남하를 해가지고 BC 57년 직전에 동서울 지금 한강 중상류에 들어왔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얘기가는 잠깐 쉬었다가 정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던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C 약 70년경에 흉노와의 몽골초원 쟁패전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오한족이 대거 남아있는데 그 대동강 유역 중상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산악으로 내려와서 서울, 지금 동서울에 도착한 것이 약 BC 60년, 약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10년 내려오는데 그 유목민족이 남아온다는 게 이런 겁니다. 몽골 초원을 떠난 사람이 그대로 서울까지 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민족들 흡수하는 거예요. 여기 삼국사의 박격허 세조에 보면 뭡니까? 조선 유민들을 흡수하는 게 나옵니다. 조선 유민들 그러면 그 조선이 유만조선 유민이냐 준왕조선 유민이냐, 즉 요서에서 온 유만조선 유민이냐 대동강유역에서 온 준왕조선 유민이냐 하면은 저는 이건 유만조선 유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서에서 대동강유역을 거쳐서 서울까지 내려온 거죠. 박격허세가 본 이 조선 유민은 서울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준왕조선은 따로 구분했어요. 마한이라고 내려오면서 마한으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유만조선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주변 민족들 흡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일부는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새로 사람을 흡수하는 동시에 또 일부는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 부여의 본래 이름이 사비입니다. 사비도 서라불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이나 같은 계통의 이름이에요. 뭡니까? 박씨 계통이 내려와서 먼저 사비에 정착을 잡고 이 동네를 사비라고 부른 겁니다. 나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 나주에도 박씨들 살고 뭐 반남 박씨도 있고 뭐 있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로국 백성들이 전부 어떤 한 길만 통해서 쭉 오는 게 아니고 가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경주까지 남아하는데 일부는 충청도로, 일부는 뭐 전라도로, 일부는 이제 경상도로 가고 일부는 강원도로 갔는데 왕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이제 이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라고 합니다. 왕이 어디로 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느냐는 물론 중요했지만 왕이 어디로 갔느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는 한 10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혁거세, 거서간, 남해차차옹, 그 다음에 유리사금인데 유리사금 때 정도에서는 이제 그 동서울에 있으면서 더 이상 천도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여기서 살자. 그래서 국가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문 거죠. 국가 체제를 정비했지만은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북쪽에서는 계속 낭랑이 공격하고 뭐 이러니까 다시 이제 남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네, 경주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자 사로국의 역사를 쓸 때 그러면 어디부터 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몽골 초원의 이 모돌 선우하고 전쟁을 때부터 써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몽골 그 모돌 선우에게 패하고 동호가 오한과 선비로 나눠서 오한족이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흉노를 향해서 반격할 때부터 쓸 것인가? 아니면은 요동에 와가지고 동쪽으로 길을 틀었을 때부터 사로국의 역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에 들어올 때부터 써야 할 것인가? 대동강유역에서 낭랑국과 전쟁할 때부터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강유역에 와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면서 한 100년 정도 처음으로 장기간 머물렀을 때부터 쓸 것인가? 아니면은 뭐 경주에 내려온 다음부터 쓸 것인가? 어디부터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것은 석씨나 김씨가 아니고 박씨가 결정했다고 봐요. 박씨가. 그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부터 쓰자. 서울, 동서울이죠 지금의. 그래서 한강 중상류에 내려와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그리고 시조에게 그때 왕을 시조로 하고 혁것의 거서관이라는 시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잘라버리고 BC 57년 동서울부터 사로국의 역사를 쓰자. 이렇게 된 것이 BC 57년의 사로국 건국, 즉 신라 건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제 요약하면 뭐냐면 신라의 BC 57년 건국은 연대가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56년에 건국했는지 57년에 건국했는지 BC 58년은 제가 모릅니다. 제가 모르지만 BC 70년경에 오한족이 몽골 초원을 떠나 대거 남아 있기 때문에 약 10여 년 후인 BC 57년에 한강 중상류에 도착해서 국가를 건국했다는 것은 연대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이다.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한족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이후 오한족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이 한족의 흡수에 대해서 한족이 되거나 일부는 이제 선배족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아가지고 중세 요 나라를 건국하는 거란족의 핵심 되게 됩니다. 거란족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오한족이. 그렇게 보면은 어디까지가 한국사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한국사라고 해야 될 것인가? 참 정의가 어렵습니다. 딱 칼로 잘라서 여기까지가 한국사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어때요?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은 딱 결정된 게 아니고 매일 진화하는 것이다. 일종의 매일 흥망성쇠를 하겠지만은 매일 달라지고 있고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라 건국, 즉 사로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로국이 신라로 국호를 변경한 언제입니까? 307년입니다. 그 기록이 확실한 이유는 뭘로 검증되니까 그렇습니까? 삼국지 통일전 변진한조로 그 기록이 검증이 됩니다. 물론 변진한조에는 사로국이 나오라는데 그 사로국 이름 때문에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로국 때문이 아니고 사로국이 아닌 다른 소국들, 변진한 소국들 이름으로 인해서 그 신라로 307년에 국호를 바꿨다는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